네, 오늘 뭐 나온 아침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 또 눈에 띄는 기사는 코스피 기업 10개 종목 중에 7개는 그 장부가를 밑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제대로 평가를 잘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뭐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시장이 계속 그 외부와 디커플링 돼서 역행하고 있는데 정책도 역행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죠. 자, 대주주 과세에 대한 그 강화 방안이 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12월 코스닥 개별 종목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오늘 또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한 분 모셨습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정기 스몰캡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이제 연말 되면 이제 폴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희 평가도 연말에 같이 시행이 되죠. 네. 많이 바쁘시죠? 네, 아닙니다. 저 뭐 시장이 좀 좋아야 될 텐데 시장이 조금은 뭐 최근에 뭐 전강후약 또는 뭐 계속 조정 양상이어서 조금은 투자하는데 시청자분께서 불편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정희 팀장이 나오면 항상 저는 근데 즐겁습니다. 그러세요? 네. 사람 자체가 이제 즐거우신 분이고 워낙 또 많은 기업들을 깊숙이 잘 파고 다니시고 개발을 하시는데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연말에 12월에는 이 코스닥 지수가 대체적으로 좀 약한 편이지 않습니까? 네, 연말에 뭐 이따도 그래프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12월에 코스닥 지수가 항상 매년 조금은 약했습니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좀 좋은 이유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조금 안 좋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좋은 이유입니다, 사실은요. 네. 그 연말에 좋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대형주들, 큰 기업들 위주로 배당을 많이 늘리다 보니 조그만 기업들은 그래도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비교적? 그렇죠. 그러다 보니 코스피에 좀 매수세가 몰리거나 아니면 배당을 주는 대형주, 큰 기업들로 매수세가 좀 몰리다 보니 중소형주, 코스닥 기업들은 조금은 매수세가 또는 매도세가 좀 더 강한 편이죠. 뭐 그런 이유들로 뭐 배당 수익률 강화로 인한 중소형주의 약세 이런 것들이 뭐 첫 번째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건 좋은 이유이긴 합니다, 사실은요. 네. 그 역설적으로 좋다는 의미. 네, 배당을 뭐 대형주들이 많이 주기 시작하니까 옛날에는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뭐 큰 기업들 배당을 많이 안 줬기 때문에 뭐 연말에 뭐 배당락 있다고 하는데 또는 배당 시즌인데 뭐 배당 시즌이긴 하나 배당도 안 주네 하면서 뭐 그렇죠. 볼멘 소리는 많이 나오죠. 예, 무차별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확대하면서 뭐 대형주 위주로 그리고 대기업 위주로 배당을 확대하면서 조금은 중소형주보다는 12월에는 대형주 투자가 좀 더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렇다고 코스닥을 또 외면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코스닥은 뭐 배당 관련된 이슈가 적다면 시세 차익이라도 조금 누릴 수 있는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네. 자 일단은 뭐 배당금을 노리는 대형주 투자가 연말에는 많이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코스피 배당 수익률 추이가 어떤지 네네. 데이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네, 좋겠는데요.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코스피 배당률 수익률 추이를 한번 좀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신 자료가 있네요. 네네. 네. 점점 올라가는 추세군요. 네, 배당 계속 추이가. 올라가죠. 우리나라 뭐 기업들이 배당에 대해서 많이 확대를 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배당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평균적으로 지난해에는 2% 초반대까지 올라갔으니 웬만한 그 은행 이자만큼 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충분히 주식도 배당 투자를 통해서 투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어떤 투자 상품으로 판단하셔도 좋을 만큼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조금 뭐 이례적인 상황은 2008년도도 굉장히 높았었고 2009년, 10년 조금 뭐 횡보를 하다가 2013년도까지 좀 빠지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네. 저거는 이제 뭐 좀 특이사항을 보실 게 주가가 낮으면은 2만 원짜리가 200원 줄 때랑 10,000원짜리가 200원 줄 때랑 천지 차이죠. 예, 2배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회사라도요. 그러니까 네. 주가가 싸면은 배당 수익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2008년도에 그 리먼 사태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빠져갖고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약간 착시일 뿐이고 우리나라는 계속 뭐 2010년 이후부터는 배당 수익률이 계속 상승했다고 보시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은행 이자에 버금가는 배당 수익률이 뭐 평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배당 수익을 노리는 투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주 좋은 투자 문화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자료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배당 수익률이
18년도치까지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네, 지난해 아직은 올해는 배당을 아직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근데 네. 저 곡선이 위로 좀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 물론 그게 뭐 급증을 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네네네. 2019년도에는 더 늘린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배당 확대는 계속 지금 우리나라 상장사 기업들의 뭐 좀 전반적인 추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대략 저게 지금 2%인데 올해는 3%? 그 정도까지는 뭐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쉽진 않을까요? 왜냐면 2%에 3%를 가면은 50%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뭐 2.23% 정도 그 정도 네. 수준의 어떤 지난해보다 좀 높은 배당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기업들의 수익성은 좋지 않아도 대주주하고 연관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배당을 좀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네, 그런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은 그렇죠. 뭐 예전에는 그냥 사실은 자기 돈인지 회사 돈인지 네, 구분 않고 네. 다들 쓰셨었는데 네. 요즘은 뭐 그런 상황들을 연출할 수가 없는 어떤 제도들도 많이 생기고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배당을 통해서 대주주가 좀 어떤 뭐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상황도 뭐 예전보다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배당 수익률로 통한 이자가 워낙 낮기 때문에 금리가 그래서 은행 금리보다 훨씬 좋은 배당 투자 빗크로스라는 표현도 많이 쓰던데 그 수익률이 역전됐다. 네. 이 얘기 왕왕 들리더군요. 자, 올 한 해 또 이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다. 앞서 저희가 여러 차례도 얘기를 했고 제가 멘트도 했는데 시장 흐름과 너무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 같아서 조금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네네. 프로그램 많이 다루고 있는데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이정희 팀장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사실은 코스닥 시장이 12월에 왜 약한지 말씀드리다가 약간은 좀 더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수익률이 대형주 위주로 높아지다 보니 이제 코스닥에 이제 약간은 12월 달에는 기피 현상 그리고 말씀하신 두 번째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굉장히 네.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점점 더 강화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한번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네네네. 네네네. 표가 준비가 되셨을 텐데요. 네. 요건데요. 일단 보시면은 그 전 상황도 쭉 있는데 사실은 2013년도, 14년도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50억, 40억 정도만 넘지 않으면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뭐 2013, 14년도에 45, 50억에서 훨씬 줄어가지고 17년 연말에 넘어갈 때는 20억 원 이상 갖고 있거나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5억 원 이상 있으면 한 종목당이죠. 네, 한 종목당이요. 단위 종목에. 좀 많이 밀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 원, 지난해까지는 15억 원이었었거든요. 대주주 네네네. 그 양도세 부과되는 기준이요. 즉 내가 한 기업당 15억 원이 있으면은 또는 지분율로 2% 이상 있으면은 둘 중에 또는입니다. 또는 둘 네. 중에 이렇게 2% 또는 15억 원 이상이 있으면은 내가 이제 주식을 팔면은 해를 넘어가고 내년에 주식을 팔면은 이익 난 만큼에 대해서 양도세를 20몇 프로 이제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게 이제 저기에 그 제목에 있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관련된 이제 기준인데요. 지난해에는 15억 원까지 이제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15억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네. 그거보다 저희도 5억 원. 이제 직계 좀비수학 합산이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자녀분들 또는 뭐 그 와이프. 예, 저기 그 부부들 합산입니다. 우리 그래서 와이프도 좀 숨겨놓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없더라고요. 오히려 뭐 만약에 이제 많이 숨겨 놓으셨으면 이제 세금을 또 크게 이제 세금이라도 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네네.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는 시장이 이제 정상적일 때를 가정한 그리고 또 이제 소득 분배라든지 이런 걸 합리적으로 가정한 건데 요즘 시장 상황이 일상적이지 않고 특수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정희 팀장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하시고 필드에 계시니까 느끼실 텐데 좀 뭔가 탄력적으로 수정을 해봐도 될 정책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굉장히 미봉책성의 이제 그 양도세 부과 정책이라고 얘기도 한 게 네. 그 연말만 피하면은 즉 내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는 지난해는 15억 원 이상이 이제 부과 기준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5억 원이 더 깎여서 10억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연말 주주명부에 기재만 안 되면 되기 때문에 한 12월 25일 뭐 이쯤 26일 정도까지 팔았다가 잠깐 팔았다가 예, 근처에 다시 연초에 사면은 다시 사고. 그 기준에 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뭐 굉장히 네. 미봉책적인 사실은 조금 약간은
그 완성이 덜 된 법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완성이 덜 된 법안을 좀 더 강화하고 뭐 12월 평균으로 한다, 1년 평균으로 한다, 갖고 있는 금액 이제 기준을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러한 이슈들이 네. 15억 원 지금 한 14억 정도 있는데 한 기업에 대해서 그 투자 금액이 한 5억 정도 팔아서 한 9억으로 맞춰 놓으면은 그리고 연초에 다시 사면은 그 부과 기준 대상을 회피할 수 있으니 네. 아마 한 연말에 12월 달에 한 5억 팔아야지 뭐 이런 것들이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약하게 하는 어떤 이유이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약세 이유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아무튼 그또 시장이 왜곡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업이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뭐 이런 이벤트성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막 출렁거리고 막 이러니까. 네, 맞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내가 그래서 뭐 전재산에 팔아서 내가 전재산에 10억, 12, 3억이 있었는데 네. 그걸 다 주식을 샀는데 양도세를 내야 되니 주식시장에 그래도 가장 큰 메리트는 양도세 부과가 안 되는 거고 증권거래세만 내는 건데 네. 돈 좀 과하게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그 양도세 부과한다니 나 그냥 3억 팔아가지고 9억으로 맞춰놓고 연초에 다시 사겠어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연말에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출렁거릴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뭐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실제 또 그렇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매해년마다 일단은 반복이 됐다는 거. 네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15억에서 10억으로 내려가고 내년에 또 3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더더욱 네. 강화가 되기 때문에 또 조금은 반복되긴 하지만 1억까지도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계속 양도세, 주식시장의 양도세는 계속 그 굉장히 강화되는 상황으로 네.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그 여의도 또 주식시장 또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1억까지 내려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뭐 대주주 양도세 부과는 계속 강화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뭡니까? 자꾸 저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고 네네네. 부동산 가격 정책은 또 어그러지고 네네.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분명히 아시는데도 저렇게 한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 사실은 네. 그 주식 투자가 가장 그 서민들 위해서 왜냐면 유동성도 굉장히 빠르고요. 합리적인 스타일이죠. 네네. 그리고 거래 규모도 뭐 10만 원부터 뭐 1억, 뭐 10억까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그렇죠. 뭐 거액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개인 투자분들한테 조금은 역행이 될 수 있는 좀은 섭섭한 법안들이 사실은 좀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이정기 팀장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기 팀장의 생각. 아니,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보완 수정을 해야 된다는 잘못된 정책 맞아요. 네. 보완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고요. 네. 네. 너무 정책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잠시 후에 또 기업 얘기 있습니다. 종목을 또 가지고 기업도 가지고 오신 게 있네요. 요거 좀 네네. 빨리빨리 가보죠. 네, 자, 그럴까요? 연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추이 어떻게 예상? 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은 안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 좋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배당 수익률 대형주로 몰리고 그리고 뭐 또 양도세 부과 이슈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뭐 수급이 좀 안 좋고 뭐 그래갖고 그럼 12월 달은 그러면 다 팔아야 돼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한번 매매 추이를 보시면은 네. 뭐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실까요? 과거에는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은 산 거 아니에요? 네네. 한번 준비되시면은 그 초록색 막대 그래프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빨간색은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 딱 12월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즉 2000 이제 저게 9년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빨간색은 주로 플러스입니다. 즉 16일부터는 주로 많이 샀죠. 그리고 15일까지는 주로 팔았고요. 네.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12월 달에 상반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좀 팔았고요. 그리고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로 샀습니다. 좀 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2018년 그 170억을 팔았고 15일까지는 16일부터는 300억 정도를 샀죠. 그리고 그 전해인 2017년도에도 15일까지는 뭐 한 40억 정도 팔았는데 16일부터는 저기 굉장히 큰 규모로 샀네요. 저때 셀트리온 이게 이슈가 있어. 기관 순매 추이고 이제 네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도 한번 볼까요? 네네. 외국인들도 패턴이 비슷하네요. 외국인은 훨씬 더 공격적으로 상반월이든 하반월이든 더 샀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빠지니 한국에는 코스닥의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데 다 빠지네. 내가 가서 주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상반월 하반월 계속 샀습니다. 즉 외국인들은 빠질 때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이슈들을 지금 보면은 12월 달에는 오히려 기관 외국인이 특히 하반월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지수도 보면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수도 보면은 하반월 갈수록 또는
상반월은 좀 약했지만 하반월 갈수록 계속 상승 추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본다면은 뭐 12월 달에 빠질 때 사는 항상 그 공포에 시달리지 말고 빠질 때 좀 그 용기를 내서 사자는 말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제로 그런 전략들을 그런 해안을 가지시고 코스닥 시장은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개인 투자자들만 물량을 좀 뺏기는 경향이 많았다. 네, 이렇게 네네. 되고요. 자, 12월 달 코스닥 수익률 추이는 어땠나요? 네, 뭐 반복된 말씀인데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게요. 뭐 뒤에 이거 뭐 유망 업종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해야 네네. 되는데. 네. 그냥 유망 업종으로 가죠. 아, 그럴까요? 시간상? 그럼, 예, 요건 뭐 그, 수익률 추이 너무 앞에 이 부연점이 네, 코스닥 지수 길어가지고. 수익률이 하반월로 갈수록 좋았고 12월 달에는 시작은 미미하나 네. 뭐 하반월로 갈수록 되게 좋았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랬구나. 보시면은 1일부터 15일까지는 대체적으로 다 아래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몇 개년을 빼놓고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20일부터 30일 보시면 다 위쪽으로. 상해 위쪽으로 다 가 있지 않습니까? 즉 12월 하반 쪽에는 수급이든 수익률이든 다 좋으니 네. 뭐 12월 뭐 10일쯤에 굉장히 많이 빠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빠진 틈을 이용해서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런 차트를 준비를 했고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어떤 기업들 또는 어떤 업종을 좀 좋게 생각을 하나 그렇죠. 내년도에 그게 중요해요. 그거 네네. 들으려고 지금 기다린 거예요. 네네 그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얘기해 주세요. 네, 한번 차트가 준비되셨나 모르겠는데 자료가 또 있나요? 안 되셨으면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네, 내년에는 IT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IT. 네, 바이오보다는 IT에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뭐 IT 중에서도 OLED, 그리고 폴더블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폴더풍 아주 공격적으로 출시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부품주로 그렇죠. 얘기 나온 뭐 KH바텍 등 비롯해서 세경 하이테크 이런 기업들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새로운 폴더블 관련주가 어떤 것이 있나 그동안 많이 오른 기업들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우니 그렇죠. 공부를 좀 하셔갖고 새로운 폴더블 기업들에 계속 관심을 갖고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폴더블 기업에서는 세경 하이테크라는 필름을 하는 기업이 탑픽입니다. 네, 타핑이고. 네, 그리고 OLED를 관심 있게 보셔야죠. 계속 그 OLED가 TV에도 적용이 되고, 뭐 아이폰에도 적용이 되고, 그 우리 갤럭시 폰에도 계속 좋은 쪽으로 계속 그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아래 네. 그 지금 S 시리즈뿐만 아니라 A 시리즈에도 계속 OLED가 이제 적용이 된다 하면은 아주 큰 그 OLED 쪽에서의 수혜가 좀 있을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OLED 기업들 계속 저희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STI라는 기업 그 잉크로 네. 그 접착을 하는 기업인데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TI까지. 뭐 세경 하이테크, STI. 네, OLED는 STI요. 네. 그리고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죠. 지금 2020년도 관심 기업 두 개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 말고 또? 아니요. 저 유망 업종을 한 두세 개 유망 정도 업종.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예. 기업을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2차 뭐 전지 이렇게 손발이 잘 안 받죠? 아, 네. 2차 전지 기업들 많이 네. 빠져 있거든요. 2차 전지 기업들을 조금 관심 있게 계속 꼭 보십시오. 내년에는 이익 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기능식 회사들 건기식. 네, 헬스케어 펀드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헬스케어 펀드 내에서 바이오 비중을 줄이고 건기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비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 의료기기 회사들 이런 쪽으로 많이 수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이오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우리 헬스케어 펀드니까 의료기기나 제약이나 바이오 이런 거 사야 되는데 바이오 조금 섭섭하네 하면서 바이오 쪽은 좀 수급을 줄이고 그 비바이오 헬스케어 즉 의료기기나 뭐 건강기능식 이런 쪽으로 많이 수급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마 헬스케어 펀드는 앞으로 이제 바이오에 대한 비중보다는 다른 쪽으로 비중을 많이 확대시키면서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수익률을 좀 높이게 하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업. 예, 두 개 기업 2018년도 탑픽, 19년도, 2000년도 탑픽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부터 좀 한 3, 4개월 정도 좀 관심 있게 보실 기업으로 한 두 기업 정도 오늘 좀 갖고 왔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로 아톤이라는 기업입니다. 아톤 신규 상장한 기업 아닌가? 네, 한 달 한 반 정도 됐고요, 상장한 지. 네. 처음엔 이제 뭐 오버행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었죠. 어떤 기업인지 이제 기업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네. 우리 계좌에 통장 이체할 때 모바일로 그 공인인증서 쓰고 또 OTP 카드 하시고 뭐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얼굴 안면 인식 또는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이것만 하면 통과하면 또는 뭐 패턴 이런 것만 하면 바로 예전처럼 막 비밀번호 6자리, 8자리 안 쓰고 들어가고 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야, OTP도 이게 안 쓰네? 뭐 이런 지금 이게 은행들이 다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변했는데 이거 이체하는데 좀 불안한데 딴 데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죠. 예전처럼 비밀번호 2번 쓰고 또 OTP 카드 하고 이런 걸 안 하니까요. 네.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보안이 잘 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보안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OTP 카드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역할도 하고 그런 걸 하는데 보안을 굉장히 강화시켜 놓으면은 뭐 굉장히 간편해지지만 보안도 세지고
그럼 굉장히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공인인증서를 안 쓰시고 바로 이제 이체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아톤이라는 기업 때문입니다. 네. 아톤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업, B2C 핀테크 수혜주. 네네, 맞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IT 기업, 그러니까 뭐 이게 반도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약간 뭐 장비 회사 이름 같죠? 아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원자력 회사 같기도 하고요. 아톰 하면은.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저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하나 기업 좀 더 들어봤는데요. 좋겠는데요. 네. 시간이 좀 없으신가요? 아니 뭐 시간 뒤에 뭐 트고 네. 아닙니다. 예. 네. 그럼 기업 그냥 개요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네네. 관심 있게 볼 기업은 이지케어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이지케어텍. 병원에 전산이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뭐 예약도 하셔야 되고 또는 환자 데이터도 좀 계속 쌓아놔야지 다음에 이제 방문했을 때 그 데이터 같은 것들로 환자의 이제 빅데이터들로 환자의 이제 상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런 전산 병원에 전산을 깔아준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병원들이 옛날에 그냥 전산 대충 하다가 이 기업의 전산을 갖고 도입하면서 굉장히 뭐 좀 더 그 AI식의 또는 어떤 그 하이테크의 이제 병원 데이터들 또는 환자 관리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혜 사항으로는 서울대학병원이 일대 주주입니다. 그 서울대학병원 일대 주주여서 서울대학병원의 전산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다른 그 전산 실력을 가지고 다른 병원들한테도 이제 전산을 이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산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은행의 아니죠. 병원의 어떤 뭐 총괄 시스템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병원의 어떤 운영을 굉장히 시스테믹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지케어텍. 네네네. 네. 이 7, 8, 9월 달 시점이 굉장히 안 좋아갖고 계속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흘러내렸는데. 네네. 그런데 10월 달 지금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가는 매수의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톤과 이지케어텍 내년 2020년도에 탑픽 기업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